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제의 조카 장수의 항복과 장제의 미망인 추씨와 조조의 연문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씨도 조조를 따라 조조의 진영 안에 머물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곧 장수의 귀에 들어가요. 장수는 무척 화가 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의 형수를 욕보이는 게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게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당장 뚜렷한 계책이 없었습니다. 가후가 의견을 말합니다. 성 안에는 많은 군수품과 군량이 있습니다. 이 군수품을 조조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나 수레가 많지 않으니 수레에는 군량을 싣고 병장기는 군사들이 들고 옮겨야 한다고 하십시오. 조조는 필히 승낙할 것입니다. 우리는 병장기를 들고 조조의 진중에 들어가 갑자기 들이치는 겁니다. 그러면 조조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계책인 것 같아요. 가후 안목대로 조조는 기뻐하며 허락했습니다. 장수는 조조의 허락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완전 무장을 한 채 조조의 진영으로 들어가 사방에 불을 지르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대비 없이 공격을 당한 조조군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심지어 누가 적군인지 짐작도 못해서 당황하는 사이에 죽는 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군막 안에서 추씨와 즐기던 조조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호위를 서는 병사들에게 까닭을 물었습니다. 병사는 처음에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저녁을 짓던 병사가 불을 낸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북소리와 함성이 커지자 그때서야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조조도 황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으나 이미 전세는 뒤집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거기다 장수의 군사들이 조조가 있는 본영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갑옷도 입지 못한 채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전위가 그 뒤를 지키며 고군분투하다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전위의 활약이 아니었으면 조조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조조가 입은 타격은 그것 말고도 엄청났습니다. 조카 조한민과 큰아들 조항이 죽은 거예요. 조항은 조조를 대신해 죽은 셈입니다. 조조의 말이 화살에 맞아 달리지 못하자 조항은 자신의 말을 조조에게 주었습니다. 뒤에는 장수의 추격군이 따르는 지경이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조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항의 말을 받아타고 달아납니다. 조항은 그 자리에서 장수의 군사들에게 죽었습니다. 조조의 비정함을 언급할 때 여백사의 사건과 거론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 큰아들이 죽어서 조조의 본부인이죠. 본부인과 별거를 하게 돼요. 본부인이 조조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집에. 그리고 조조는 말년에 죽을 때 이르러서도 그 부인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용서를 비는데요. 그때까지도 부인은 조조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아예 용서를 해주지를 않죠. 한편 정신없이 쫓기던 조조는 우금에 침착한 대비에 겨우 장수의 추격을 뿌리치고 군사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성 밖에 주둔하고 있던 하우도는 조조의 정예군인 청주병을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주병은 황건적에서 군사를 이렇게 뽑아 모은 거죠. 약탈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날도 하우돈의 군사들이 군영을 잘 유지했다면 장수의 군대에 그렇게 허무하게 밀리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군사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대를 벗어나서 인근 고을을 약탈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정작 위급할 때 군사들이 없었던 거죠.
이때 평로교위, 우금이 이때 평로교위라는 직위에 있었습니다. 노략질을 일삼는 청주병을 잡아다가 즉결 처분하거나 매질을 하고 가두었습니다. 하우도는 군사들은 이 일을 부풀려서 우금이 반역을 했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조조도 그 소식을 듣고 우금에게 조속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금은 조조에게 가지 않고 진체를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보고 있던 순흑이 우금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조조에게 가서 오해를 풀어라. 안 그러면 반역으로 찍힌다. 우금이 말합니다. 지금 큰 일은 적도를 막는 일이고 나를 변호하는 일은 작은 일이요. 만일 우리가 적도를 막지 못하면 나는 그나마 때늦은 변호도 못할 것이요. 옳은 말이죠. 우금이 서둘러 진영을 세운 덕분에 밀려드는 장수의 군사를 막아내고 조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조조는 하우돈을 추궁하고 자신을 위해 죽은 전위를 후하게 장사 지내고요. 우금에게는 수정 후에 자규를 내렸습니다. 제후, 그러니까 조그만 시급을 받은 거예요. 영토를 하사받은 거죠. 그리고 허도로 회군을 합니다. 한편 원술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손차기 결별을 한 거죠. 회남의 자리에 세력이 왕성하고 이미 옥세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으니 1000명이 따른다는 논리였어요.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지만 반대하는 자는 모두 죽이거나 파직하고 부인을 황후로 맏아들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약혼한 여포의 딸을 태자비로 세우기로 하고 서주로 칙서를 보내요. 그런데 칙서는 여포에게 쫓겨오고 오히려 혼담을 주선하러 갔던 한윤이 허도의 조조에게 끌려가 참수를 당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포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가 원술이 칭제를 하니까 더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알고 한윤을 조조에게 보내버린 거죠. 원술은 그 즉시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서주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군사를 7갈래로 나누어서 서주의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을 했어요. 7군데 대장 이름 다 알아봐야 큰 문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하여간 여포가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을 합니다. 회의석상에 있던 진궁이 진규 부자를 공개적으로 추궁해요. 이게 진규 부자가 나서서 원술과 혼약을 깨고 조조에게 유착해서 자신들의 위세만 높인 결과물이다. 우선 그들의 목을 베어서 원술에게 보내고 화해를 해야 한다. 여포는 즉시 진규, 진등 부자를 잡아들입니다. 진규와 진등은 태연하게 여포에게 말해요. 황제를 참칭한 원술에게 귀의하는 것은 역적이 되는 길이다. 저에게 저들의 군사를 한 번에 물리칠 계책이 있으니 일단 써달라. 그게 실패하면 그때 죄를 물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워낙 자신만만한 말에 여포도 안색을 풀고 진규와 진등부자를 풀어주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서주의 유력한 호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보다 이 난세에 자신의 집안을 유지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들어왔을 때는 유비에게, 여포가 들어왔을 때는 여포에게, 그리고 나중에 조조에게 그런 식으로 처세를 해요. 그래서 그러나 여포가 여러 차례 실수를 하며 서주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겸, 유비 그리고 여포를 맞이했는데 여포가 서주를 지키지 못할 사람 같자 그들은 한윤을 데리고 조조에 가서 장차 서주를 차지하게 될 조조의 편이 되어버립니다. 즉 여포에게 진시부자는 숨겨진 비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윤을 진규가 데리고 조조에게 간 거거든요. 그리고 조조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밀서를 받아요. 서주에서 여포를 잘 지켜보고 협조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일 때 나에게 도움을 줘라. 이런 식이 된 거죠.
스파이가 된 거예요, 일종의. 하여간 여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진규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원술의 장수 중 양봉 한섬은 황제가 곤란에 빠졌을 때부터 장안에서 낙양으로 호위한 조정의 충신입니다. 그렇죠. 양봉 한섬이 황제를 호위해서 낙양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조가 나타나니까 조조가 두려워서 양봉 한섬이 떠났는데 떠나서 간 곳이 원술의 휘하였던 거예요. 비록 조조의 위세가 커지니 놀라서 원술에게 가 있지만 역적 원술을 따르는 것은 아닐 테니 우리가 설득하면 황제의 편에 서라고 설득하면 원술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예주의 유비에게도 구원을 청해서 한쪽, 그러니까 7방면에서 오죠. 한 군사를 맡게 하면 된다. 여포는 진규를 양봉 한섬에게 파견하고 조조와 유비에게 구원을 청하는 전령을 파견을 합니다. 진규 말대로 양봉 한섬은 황제를 칭한 원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워낙 가까운 곳에서 기습을 당한 원술의 군사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거기다 여포가 장수들을 5부대로 나누어 공격해 들어오니 원술은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거기다가 길목을 막고 덤벼드는 관우를 만나 다시 한번 낭패를 당해 황제의 의장도 버리고 가까스로 회남으로 달아납니다. 여포는 수고한 장수들을 대동하고 서주로 돌아가 잔치를 벌여서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양봉 한섬은 이때 여포에게 투항을 하게 돼요. 조조를 버리고 왔으니 조조에게 갈 수도 없었고 원술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방패막이도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여포도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진규는 다시 여포를 위해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산동이 평정되지 않아서 소란스럽습니다. 양봉과 한섬 두 장수를 산동으로 보낸다면 그곳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장군의 기반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포가 그 말을 따라서 한섬과 양봉을 그쪽으로 보내요. 진등이 진규에게 여포의 힘을 길러주는 이유를 물었어요. 이제 부자간이죠. 여포가 지략이 모자라긴 하지만 뛰어난 장수다. 그러니까 양봉과 한섬이 여포 곁에 있어서 여포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오히려 여포의 힘을 더 키워주게 된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포는 무장으로서 남자로서 장군으로서 분명히 충분한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규는 양봉 한섬을 여포에게 가까이 두지 않고 멀리 보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림수는 양봉과 한섬이 산동으로 가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세력이 커지면은 욕심이 생겨서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을 거다. 그것 또한 여포를 해치는 일이고 또 여포가 우리의 충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진등도 그 말에 깊이 수긍을 합니다. 한편 패하고 돌아간 원술은 손책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난번에 빌려간 군사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옥새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손책이 화를 내요. 원술은 자신의 처지도 있고 당장 손책을 공격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양대장이 말려요. 능력이 안 되죠. 조조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황제에게 상주해서 손책을 회계태수로 임명하고 조서를 내려서 황제를 참칭한 원술을 치라고 한 거예요. 마침 원술에게 불만이 있던 손책은 즉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장소가 거들어요. 지금 원술의 기운이 쇠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독단적으로 상대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곳에 주둔하고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조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하고 그 뒤를 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조조도 마침 원수를 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그는 조인에게 허도의 수비를 맡기고 스스로 17만의 군대를 편성해 회남으로 향합니다. 유비와 여포에게도 조서를 내려 합류하게 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황제를 칭한 원수를 토벌한다는 명분이었어요. 명분을 거스를 수가 없죠. 황제를 칭한 것이 원수로 가장 큰 실수였던 거죠. 유비는 예주의 경계에 나와 조조를 마중했습니다. 그리고
한섬과 양봉의 목을 바쳐요. 기도와 낭야에서 백성을 약탈하는 그들을 유비가 불러들여서 죽인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진규의 생각과 좀 맞아떨어져요. 여포의 힘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싹을 자른 거죠. 한섬과 양봉은 유비의 인품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비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부르니까 의심하지 않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해치겠어? 그런 생각은 1도 안 하고 간 거죠. 그냥 왔다가 그냥 잡혀서 죽은 거예요. 무서운 계략이죠. 그리고 유비는 사실 이렇게 독함을 속에 숨기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계책에 대해서는 이문열의 삼국지에 좀 나름 자세하게 풀어놨더라고요. 그러나 조조는 기뻐하며 유비를 치하하고 군사를 전진을 시켰습니다. 서주에 이르자 여포가 나와 서로 인사를 하고 부대를 나눕니다. 여포가 좌군, 유비가 우군, 조조는 중군. 하우동과 우금이 선봉장이 돼서 회남으로 진격합니다. 손책도 조조가 출병했음을 알고 강을 건너 뒤쪽에서 압박을 했습니다. 사면에서 공격을 받은 원술은 일단 군사와 재물을 싣고 회수를 건너 철수를 했어요. 수춘성은 원술이와 4명의 장수가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원술이 수춘을 비우며 회남으로 퇴각한 이유는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수춘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날카로운 연합군의 예봉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흉년은 대군을 이끌고 온 조조에게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조조의 이런 실정을 아는 원술의 장수 이풍도 성문을 굳게 닫고 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기를 한 달이 지나자 드디어 군량이 바닥납니다. 손책에게 구워서 먹기도 했지만 20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먹이기는 너무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군량관 왕후가 조조에게 면담을 하러 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방도를 마련해 달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조조에게는 왕후에게 큰 대로 한 대 지급하던 군량을 작은 대로 한 대 지급하게 하고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지시를 합니다. 왕후는 걱정스러웠어요. 군량이 줄어들면 병사들이 불만이 쌓일 거거든요. 하지만 조조의 명이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이 일로 병사들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조조는 못 들은 척하다가 3일 후 왕후를 군막으로 불러 말했어요. 군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내가 그대에게 빌릴 것이 있다. 왕후가 의아해하면서 조조를 봤어요. 내가 너의 목을 빌려서 군사들을 달랠 것이로되 너의 식솔들은 대대로 내가 후히 대접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왕후가 뭐라고 답할 사이도 없이 조조의 칼이 왕후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조조는 그의 목을 진문 높은 곳에 매달고 그의 죄상을 적어 밝혀요. 왕후가 재물을 탐하여 군량을 속인 것이 발각되어 참수했다. 새로 군량관을 임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히 단속할 것이다. 조조에게 불만이 많았던 병사들은 그게 왕후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조를 더 신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사들의 사기를 단번에 높인 조조는 그날 수춘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명령하고요. 스스로 최일선에 서서 칼을 빼들고 자루에 흙을 담아 해자를 메우며 싸움을 독려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용맹함이었습니다. 병사들도 조조가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물러서지 않고 성벽을 기어올라 경고하던 수춘성을 드디어 점령을 합니다. 조조도 왕후에게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당장 위급한 상황을 수습을 해야 했고 그 목적을 달성을 했지만 아무 죄 없이 죽은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왕후에 대한 미안함으로 스스로 전투를 진두지휘하면서 결국에는 왕후의 핏값을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한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조조는 사로잡은 원술의 장수들을 모두 목베고 원술이 세운 궁궐과 정각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때만은 군사들의 약탈을 눈감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게 죽은 왕후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죠. 그리고 회수를 건너 달아난 원수를 추격하려고 합니다. 순욱이 말려요. 지금은 군량을 얻기도 힘들고 지친 군사를 쉬게 할 때다. 우선 허도로 돌아가 군서를 정비하고 내년 봄에 익은 보리를 거두어서 군량으로 삼아 출병을 하십시오. 원술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은 조조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유표와 동맹을 한 장수가 다시 유표와 동맹을 하고 허도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조조는 손책에게 장강에 포진하여 유표가 많은 군사를 빼지 못하게 위협하도록 하고 여포와 유비에게는 수고를 취하며 소패와 서주로 각각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손책이 유표의 옆을 노리고 있으면은 유표도 뭐 본대를 다 빼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장수에게 많은 군사를 제공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것들을 노린 거죠. 그리고 유비를 은밀히 불러서 여포를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진규 부자와 연락하여 여포를 몰락시킬 준비를 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이렇게 신속하게 회군하자 장수도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습니다. 조조와 왕후의 사건 사실 이게 중국 고대 문학이잖아요. 중국 고대의 이야기고 근데 사실은 아직도 중국은 그 공산당을 이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독재를 지금 이제 3대째에서 거의 독재 체제를 완전히 갖추었죠.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그다지 반감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꼭 조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누가 여기서는 왕후가 실제는 그게 아니지만 병사들이 보기에 왕후가 자기 자신들을 상대로 나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몰래. 그런데 조조가 나타나서 그 왕후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 이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조조를 우러러보죠. 시진핑과 공산당, 중앙공산당도 똑같은 거예요. 지방자치 성격이 강하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지방에서 어떤 비리가 일어나면은 요거를 불만이 무르익을 때까지 놔둬요. 그러다가 중앙당에서 내려와 가지고 축출을 해버리죠. 그리고 만인의 본보기가 될 만큼 무자비하게 숙청을 합니다. 그럼 불만이 들끓었던 모든 시민들이 일거에 시진핑을 찬양을 하게 되죠. 역시 시진핑.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중국에 굉장히 강했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런 것들로 다 속일 수 없는 워낙 통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로 다 속일 수 없지만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공산당 일당 체제를 꾸준히 그 경제 발전 속에서도 공산당 일당 체제를 꾸준히 유지하고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런 통치 방식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 격가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여간 장수는 일단 회군을 했지만 그래도 언제 터질지 모를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조조는 198년 4월에 황제에게 장수의 반란을 평정한다는 표문을 울리고 출병을 합니다. 순욱은 허도에 남아서 조조의 정무를 대신하고 후방에서 지원을 했어요. 이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에게 약탈을 당해온 백성들은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달아날 뿐 추수를 하지 못했어요.
이에 조조는 엄하게 군령을 내려서 보리를 상하게 하는 자는 군령에 따라 참수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보리밭이 나타나면 모두 말에서 내려서 걷게 하고 손으로는 이삭을 보듬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리밭 사이를 지나가면은 허벅지가 스칠 거 아니에요, 보리 이삭에. 그럼 이제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도, 보리밭을 지나가게 되면 손으로 보리 이삭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서 지나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백성들이 그런 조조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조조의 말이 갑자기 놀라서 날뛰다가 보리밭을 밟았어요. 조조는 집법관을 불러서 자신의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묻습니다. 집법관이 망설이다가 그 죄는 참수형이라고 말하자 조조는 칼을 뽑아 목을 찌르려고 했어요. 이때 곽가가 옆에서 말립니다. 춘추의 예를 들어서 존귀한 사람에게는 법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득을 합니다. 조조는 대신 머리칼을 잘라 자신을 처벌했습니다. 할발대수라는 고사이기도 해요. 좀 황당하죠. 머리카락으로 목을 대신한다. 근데 우리에게도 고사가 있잖아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죠.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의 의미가 그런 자존심, 명예 이런 것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조조를 간교하게 보는 사람은 이 머리카락으로 목을 대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카락 잘라도 다시 기르면 그만인데,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지 말고 당시의 시각으로, 그때는 불효를 하면 목을 베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게 꼭 간교함의 표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춘추라는 책, 관우의 초상화나 관우에 관한 그림을 보면 관우가 항상 한 손에 책을 들고 있습니다. 여시춘추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것은 정치가들이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비난을 받는다는 그런 일화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저기에 나오는 존귀한 사람에게는 법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 이게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서 이 현대에도 존귀한 사람에게는 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로 흘러가나요? 하지만 요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인가요? 백분 토론에 유시민, 현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그리고 나경원, 현재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토론을 한 거예요. 여기에 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경원 씨가 그때는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국민들이 법을 좀 잘 지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시민 대표가 그 말을 받아칩니다. 법치라는 것은 법을 근거로 해서 국민들에게 골고루 올바르게 정치를 하는 거지, 법 위에 서서 법을 휘둘러서 국민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 나경원 대표의 관념은 자기들은 법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법을 잘 따라야 돼. 그런데 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 시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불법 시위를 용인을 하고, 그게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점점 되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 제발 법을 좀 잘 지켜라. 근데 사실 그 위에 있는 정치가들은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법에서 법망에서 피해가고 법을 법처럼 생각하지 않고 뭐 많은 현재도 오늘이 2019년 4월 11일인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검사들이 많은 판사들이 법 스스로를 법 위에 놓고 국민들이 잘못했으면은 당장 구속될 일을 자기 자신들은 떳떳하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춘추에 나오는 그런 통치 사상들이 우리나라 기득권층으로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서양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이런 동양 고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통치 이념들이 그대로 아직도 사회 곳곳에 무의식 중에 배어 있어서 권력자들은 자신들은 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한편 조조가 쳐들어오니까 적진을 살피는 장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북방은 원소를 두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조조가 달려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에는 원소가 호시탐탐 세력을 키우면서 조조와 대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쉽게 대군을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조조가 예상을 깨고 신속하게 자신에게 달려왔습니다. 장수는 거느린 군사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겨울을 지낸 탓에 새로 보리를 거두어야 부족한 군량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군사를 거느리고 전면전을 벌이기엔 군사의 수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장수는 우선 유표에게 구원을 청하고 성벽에 의지해서 굳게 지키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조조는 남양성에 도착을 해서 장수에게 진영을 세우고 싸움을 유도했습니다. 자,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